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좌파 문화예술인 분류 같은 정치 편향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사태가 반란이라는 점에 동의하냐고 묻는 질문에도 답변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먼저 나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 첫째 날, 청문회 시작 전 참고인으로 출석한 언론노조 관계자들과 야당 의원이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전임 두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초유의 상황이라면서 모두 발언부터 공영방송을 거론했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야당의 검증은 좌파 영화 낙인 등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집중됐습니다.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부적합한 인식이라고 비판하자 이 후보자는 좌파가 나쁘다고 말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배타랑과 암살, 택시 운전사가 좌파라는 그 생각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좌파는 나쁘고 우파는 훌륭하다라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영화로 이념이 체화된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좌파 우파로 나누는 게 정상적입니까? 알게 모르게 이념이 체화된다라고 얘기했죠. 5.18 민주화운동 폄훼글에 동조하는 등 극우 주장에 가담했다는 의혹엔 지인의 글을 무심코 눌렀을 뿐이라며 좋아요 누른 걸 손가락 운동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5.18 등 주요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가가 이미 규정하고 있다거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까? 사태입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가 우리나라 정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법을 준수하고 존중합니다. 답변 자체를 아예 거부했습니다. 12.12 사태는 반란 행위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반란 행위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건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인신 공격성으로 흐르고 있다고 엄호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로도 모자라서 후보자께도 마타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대통령실이 MBC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조치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특급 호텔 식사 5천여만 원, 63빌딩 고급 식당 7,500만 원. 청문회에서는 이진숙 후보자의 도덕성과 과거 전력에 대한 공방도 오갔는데요. MBC 재직 시절 법인 카드를 사적 유용한 걸로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근거 없는 헐뜯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문회장에 음식점 메뉴판이 등장했습니다. 황태구이 정식, 고등어구이 정식, 보쌈 정식 등 식사 1인분의 가격이 12,000원입니다.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부터 이 식당에서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로 12,000원짜리 결제가 4차례 이뤄졌다며 사적으로 쓴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사적으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좋습니다. 단 10,000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MBC 홍보국장과 본부장을 두루 지낸 2009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중구 5성급 호텔 152건, 총 5천여만 원, 63빌딩 고급 식당 7,500만 원 결제 내역을 두고도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엄호가 이어졌습니다. 호텔에서 쭉 외식, 초호화 외식을 한 금액입니까? 이 모든 게? 저는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광고를 직접 수주하고 이런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라는 거죠.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 내역을 둔 도덕성 검증이 종일 이어지자 중상모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중상모략을 할 줄 알았다면 애시당초 법인카드 제공에 동의를 안 해줬을 겁니다. MBC 보도본부장 시절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 직원 동의 없이 설치돼 구성원들 활동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언론사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방통위원장을 한다는 게 저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가 주식 거래와 세금 납부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청문회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위원 2명만으로 파행 운영 중인 현 방통위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할 방침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MBC 등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사장들도 교체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가운데 야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와 방송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방통위의 최대 현안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꼽았습니다. 전임 위원장들의 탄핵 소추 사유가 됐던 방통위 2인 체제 2결을 강행해 이사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겁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문제없이 추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법과 규정에 따라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MBC 보도에 관여할 방법을 찾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제 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임명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해임 가능성을 차단하진 않았습니다. MBC 안용준 사장 임기도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하면 김장겸 사장은 왜 쫓겨났는지 문재인 정권 초기 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 2017년 부당 노동 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것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경영 실적이 중요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설사 흑자를 냈더라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MBC 흑자 아닌가요? 그것이 비정상적인 흑자인지 흑자의 질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자신의 SNS에 MBC를 응징해달라며 시청 거부 및 광고를 주지 않는 등 방법은 많다고 적은 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자는 시청자들에게 이런 응징 방법도 있다고 열거한 것일 뿐이며 자연인일 때 작성한 글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앞서 보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회에 나가 있는 신수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지금 1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등의 이유로 잠시 정회는 없었고요. 청문회는 자정 즈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적합한지 이진숙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내일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증인들을 보면 방통위 관계자들이 많은데요. 야당 위원들은 방통위를 5명으로 구성하라는 게 방통위 법인데 그간 파행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만 운영돼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방통위 수장으로 내정된 이진숙 후보자가 이 위법적 2인 체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야당 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와 동시에 국회 본회의도 열리잖아요. 본회의에선 쟁점 법안들 처리가 예정이 돼 있죠. 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선 쟁점 법안인 방송사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이 또다시 반대표를 던지며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사법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게 되었는데요. 우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부 여당의 반대로 중재안이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우 의장은 앞서 야당은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와 방송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고 여기에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한 뒤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 의장은 방송사법 중재안이 여야의 끝없는 대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고리라고 봤다면서도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방송사법과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명단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방송사법 이 4개 법안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각 법안마다 24시간이 지나야 토론 종결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최소 4박 5일 동안의 법안 찬반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문까지 걸어 잠근 채 시작된 비공개 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기습적으로 호선됐습니다.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임기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다시 위원장에 호선된 겁니다. 야권과 언론노조는 위원회가 채 구성되기도 전에 도둑회의를 열어 연임을 날치기로 결정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차량 한 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차장을 급히 빠져나갑니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노조원들이 차량을 막아섭니다. 문 내려놓고 도둑처럼 몰래 뭐 하셨어요? 내려보세요. 한참의 대치 끝에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틀 전 임기가 끝난 류희림 방심위원장. 무슨 일을 하셨는지만 제게 얘기하세요. 위원장 보선을 위한 전체를 내려가지고 위원장 보선을 통과했습니다. 누가 됐어요? 제가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방심위원장이 됐다는 사실만 알린 뒤 황급히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의 방심위원으로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 등 3명이 위촉됐습니다. 해당 공문이 방심위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12분. 약 1시간 반 뒤인 저녁 6시 50분. 이들은 기존 여당 추천 방심위원 2명과 함께 문까지 걸어 잠그고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류희림 씨! 문 잠궈놓고 뭐 하는 겁니까? 뭐 하세요? 나와보세요! 회의는 위원장 연임을 의결하고 불과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도둑회의, 날치기 연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방심위에서 벌어진 이 류희림 친위 쿠데타, 저희가 국회에서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고. 방심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가 채 꾸려지기도 전에 위원장을 호선한 건 지난해와 올해 류 위원장 사례가 유일합니다. 민간자율 규제 기구잖아요. 구성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이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 보장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계속 운영하면은 존립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 이런 것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전국 언론노조는 정권 비판 보도들의 법정 제재를 남발한 류희림을 다시 내리꽂은 것은 언론 장악의 몸통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란 점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 5일엔 기존 2명의 방심위원 임기도 만료되지만 민주당이 위원 추천 불가 방침을 밝혀 당분간 방심위의 파행 운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거듭 강조한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가 오늘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갔는데 첫 출근 날부터 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사이에서도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가 아니다. 법안 처리는 원외가 아니라 원내대표 소관이라는 등의 묵직한 견제구가 날아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새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한 대표의 검사 시절 고발 사주 의혹과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고발 혐의에 대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여당 위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법사위는 두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우리 정말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그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한 대표에게 자신을 직접 겨냥한 특검법과 또 당정관계 시험대로 꼽히는 김 여사 특검법까지 두 개의 난제가 던져진 겁니다.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당 내에서도 벌써부터 정치 경력이 짧고 당선 경험도 없는 새 대표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최고위원으로 함께 지도부에 입성한 김재원, 김민전 두 최고위원이 나란히 법안 처리는 원내대표 소관이라며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제안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한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내 최고위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견을 좁혀가는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죠. 출근 첫날 야당의 공세와 당내 견제를 동시에 마주한 한 대표. 임명직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들 인선은 일 잘하는 정당이 되도록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 밖에도 한동훈 대표에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또 다른 과제가 있죠. 이 시각 한 대표와 대통령이 만찬 중인 대통령실에 저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 제가 보기에는 좀 특이한 게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신임 대표와 지도부만 부른 게 아니라 한 대표와 경쟁했던 낙선자들까지도 함께 불렀다던데 아직 만찬 진행 중입니까? 네, 이게 저녁 6시 반쯤 만찬이 시작됐으니까 1시간을 넘겨서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례에 비춰보면 서너 시간 정도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만찬은 대통령실 경내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했던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낙선한 후보들까지 한자리에 불러 모은 점이 눈에 띄는데요. 위로와 축하 인사가 오갔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홍철호 정무수석을 통해 한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하면서 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만찬 메뉴는 삼겹살과 모둠 삼축상 등인데 윤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원래 당정 화합의 의미로 비빔밥을 고민하다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통합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삼겹살과 모둠쌈을 골랐다고 전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한 대표와 김건희 여사가 마주칠지도 궁금한데요. 그런데 사실 이번 만찬 전당대회 끝난 다음 날 바로 열린 거잖아요. 빨리 만난 건 좋은 사인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지만 이와는 다르게 윤 대통령이 한 대표랑 접촉하는 시간 자체를 줄이려고 여러 사람을 부른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과거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됐을 때 닷새 만에 만찬이 열렸는데 이번엔 하루 만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확정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했고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만찬을 제안하면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제안하거나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논란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 입장에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먼저 손을 내민 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 만찬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도 화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한 번으로 전당대회의 분열이 수습될 수 있다면 자폭 분당대회라는 우려는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폭로 비방전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 조성팀 의혹이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구 등 불씨는 수사기관 수사나 야당 공세 과정에서 언제든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실제 시험대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 조사로 촉발된 검찰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진상 파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총장 지시를 어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의 진상 파악에 당장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이 반발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지검장은 문자 메시지로 이 같은 입장을 대검 감찰부에 알리며 면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분히 진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내분으로 비치는 걸 피하면서 진상 파악 절차는 밟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진상 파악이 수사팀보다는 이창수 지검장을 초점에 둔 거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김 여사 조사 당일과 이후 월요일 면담 때 이 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에게 경위를 설명했는데 그때마다 해명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또 이 총장이 여러 차례 검찰청사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지시했고 사정이 있으면 협의하자고 했는데 이창수 지검장이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검은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한 것이 이 지검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는지 김 여사 측이나 대통령실과 어떻게 협의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대면 조사가 가능하다면 제3의 장소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수사팀과 검사장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도 해명이 바뀐 적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인 법무부 장관은 오는 토요일 귀국합니다. 이달 초 박성재 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문제는 용산과 중앙지검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난번 대통령실 인근까지 날아들었던 북한의 오물풍선이 이번엔 바로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졌습니다. 시민들 불안은 커지고 풍선을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으니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현행법으로 규제할 방안이 있는데도 정부가 손 놓고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바라본 하늘 위로 흰색 구체 2개가 서서히 하강합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입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일부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에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실 인근 800m 거리에 떨어졌던 풍선이 이번엔 청사 상공까지 침범한 겁니다. 위해 물질은 없었다지만 국가 안보의 핵심 구역인 대통령실 상공이 북한의 풍선에 속수무책으로 뚫린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날아오는 풍선을 잘 지켜보다가 땅에 떨어진 뒤 수거했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북한의 풍선은 지난주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60만 장을 날려보내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에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거기에 다시 우리 군이 확성기로 응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은 치솟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분명했고 우리 측에서 살포하지 않으면은 자기들도 오물풍선을 살포하지 않는다는 그런 직간접적인 메시지가. 정부는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이며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은 국토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런 풍선을 날리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 법을 근거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를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더욱이 북한 접경 지역은 애초에 국방부 허가 없이 비행체를 띄우면 안 되는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의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전단 살포가 우리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건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장소에 총격이나 포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를 막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집중호우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요즘인데요. 춘천에서는 밤새 900회 가까운 천둥 번개까지 치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원 지역 곳곳에서 건물이 침수됐고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휩쓸리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구름이 희뿌옇게 번쩍이더니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춘천에선 새벽부터 아침 사이 885건의 낙뢰와 함께 호우 경보가 긴급 발효될 정도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빗물에 도로는 수십 분 만에 침수되고 다리도 금세 물에 잠깁니다. 불어난 물은 인근 상가도 덮쳤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 뒤쪽의 계단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빗물이 계단으로 그대로 폭포처럼 흘러내립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벼랑 아래 쳐들어오고 막 다 떠나가는 거야. 상가를 채운 빗물은 성인 남성의 허벅지 높이까지 차올랐고 소방 펌프를 사용하고 나서야 빠졌습니다. 지금 말이 아니에요. 할 말을 다 잃어. 그냥 뭘 먼저 할런지도 모르겠고 여태 퍼다가 버리고 닦고 해도 안 돼. 강원도 홍천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모자가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됐습니다. 당시 계곡물은 성인 가슴 높이까지 불어나 물살도 빨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아들분이 그 어머니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가서 잡았는데 한 200m에서 300m 떠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밤새 내린 비로 인해서 물이 급속히 불어나서 많은 비가 내린 횡성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를 덮쳤고 일부 토사는 민가 앞까지 쏟아져 인명피해도 날 뻔했습니다. 쿵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담장이 처음에 물로 앉더라고요. 산이 주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위험했습니다. 아주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산림청은 집중호우가 길어짐에 따라 강원 횡성의 산사태 경보를, 춘천과 홍천엔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부산도 기습폭우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기상청이 폭우가 내리기 25분 전에야 예보를 바꿀 정도로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쏟아진 건데요. 불과 2-3시간 동안 내린 비에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거센 비가 내리는 하늘에서 천둥과 함께 벼락이 쉴 새 없이 내리칩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차량 바퀴가 잠길 정도로 물이 들어찼고 상점 앞은 빗물이 파도를 치듯 밀려듭니다. 갑자기 이제 이게 국지성 호우죠, 호우. 가게까지 들어와가지고. 오늘 새벽 닷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부산에 기습폭우가 내렸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겨 내리기 시작한 폭우는 3시간가량 이어졌는데 강우량도 기록적이었습니다. 부산 사하가 시간당 112mm, 중구 83mm, 영도에도 시간당 78mm의 비를 퍼부었습니다. 들어붙은 내린 폭우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32층 아파트에도 누수가 생겨 방바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니까 침대 밑에가 전부 다 물이 다 차 있어요. 창문 그런 데서 들어온 것 같아요. 부산 사하구에서는 주택 침수로 80대 남성이 집안에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지하차도나 하천 주변 도로는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로 이곳 온천천 산책로 전 구간은 이렇게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폭우가 내리기 2시간 전에는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했었는데 폭우가 내리기 25분 전에야 낙뢰를 포함해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예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와 만나면서 호우가 발생하면서 당초 예상한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시간 2-3시간 내린 기습폭우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부산에는 차량 침수를 포함해 모두 57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린 부산 지역 폭우, 태풍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종잡을 수 없는 이번 장마의 종료 시점은 중국 쪽으로 이동 중인 태풍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차현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진 이유. 제3호 태풍 개미로 인해 고온다습한 남풍이 더 강하게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현재 위치입니다. 지난 19일 발생한 태풍은 대만 해상을 거쳐 중국 쪽으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25일과 26일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고 세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사실상 소멸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주와 서해 일부 해상엔 파도가 크게 일겠지만 내륙엔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동북아 주변 기압계가 교란돼 장마 종료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통과한 뒤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확장하면 장마 전선을 북한까지 밀어올리며 다음 주 초 장마가 끝나겠지만 예상보다 느리게 자리 잡으면 비가 더 이어질 수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태풍 개미가 우리나라 주변 인근의 기압계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높아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도 확장할지 우리나라 남쪽으로 수축할지의 변동성이 오늘 한반도 상공엔 북태평양 고기압에 티베트 고기압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2.5도. 하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4.6도에 달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6도를 기록할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너무 더워서 제가 일단 나시를 입고 나왔는데 약간 강가에 있는 느낌이에요. 좀 습하고 좀 찐득찐득한 느낌이 조금 불쾌한 것 같아요. 이 같은 찜통 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으며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서 폭우 수준의 세찬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곳에 입점해 있던 업체들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티몬과 위메프를 떠나고 카드 결제마저 막힌 상태인데요. 먼저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사는 한모 씨는 지난달 온라인에서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 가구를 주문했습니다. 위메프에서 1,700만 원을 결제해놨는데 시공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메프 측이 해당 시공업체에 대금을 건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공이 예정이 돼 있고 토요일 날 뭐 이사라든지 계획이 돼 있는데 하루 전날 그것도 저녁에 일방적인 통보를 하니까 황당하죠.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과 가구, 가전제품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잇따라 구매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위메프 티몬에서 할인해 팔아온 각종 상품권도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 연결이나 환불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티몬 앱에 들어가서 입력하려고 하는데 환불계좌 입력이 안 돼요. 오류가 나면서.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선 신용카드 거래도 막혀 계좌이체나 휴대전화 결제 등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전자결제를 대행해온 이른바 피지 업체들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티몬 위메프와 거래하던 은행들도 물건값을 미리 정산해주면서 사실상 대출해주던 걸 잠정 중단했습니다. 추가로 대출되는 것들을 일단 중단을 한 겁니다. 이제까지 상환을 할게요. 뭐 이런 게 만약 있다면 저희나 판매자분들도 신뢰성을 갖고 이렇게 하겠는데 입점했던 업체들도 줄줄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기업과 홈쇼핑 역시 상품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현재 위메프와 티몬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대략 6만 곳.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6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업계에선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피해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공정위와 금융당국에 적절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무리한 기업 인수 과정에서 물품 구매 대금까지 끌어다 쓰다가 위기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은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지난 2022년 티몬 인수를 시작으로 작년 3월 인터파크 쇼핑, 한 달 뒤 위메프를 잇따라 사들이면서 단숨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8%를 차지했습니다. 큐텐의 수장인 구영배 대표는 과거 G마켓을 키워 나스닥에 상장하고 이베이에 매각한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전략이 문제였습니다. 큐텐은 인수한 이커머스 업체의 물량을 배송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왔습니다. 제2의 G마켓을 꿈꿨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성공적으로 했던 하나의 사례가 있었고 아마 그래서 큐텐도 아마 이 몸집을 좀 불려서 이렇게 그 해외 미국 시장에다 상장을 하는 올해에도 미국 이커머스 위쉬, 국내 AK몰을 사들이며 계속 몸집을 부풀렸는데 정작 목표였던 올해 5월 미국 상장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본 잠식 상태였던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됐습니다.
개인 소비자 피해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거기 물건을 파는 그분들 손해가 좀 크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받은 그 선수금은 마음대로 집행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 지킨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부터 입점업체들 사이에서 정산 지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입점업체들의 불신이 이달 초 위메프에 이어 티몬으로까지 번진 결과입니다. 판매자들이 이탈하고 소비자들마저 떠나면서 가뜩이나 악화된 자금 상황이 더 나빠져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산 지원 건들 여기저기 묶여있는 건데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최소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만 일단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지난 18일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구영배 큐텐 대표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밤 12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배송하는 쿠팡의 심야 로켓 배송. 최근 쿠팡이 제주도에서도 심야 배송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배송 기사가 쓰러졌습니다. 차주혁 노동 전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툭하면 배송 지연에 많게는 10,000원까지 더 내는 도서상간 배송비. 제주도에서 쿠팡은 필수입니다. 우선 배송비가 무료기도 하고 빠른 배송 때문에 사용하기도 하고. 쿠팡은 제주 1, 2, 3캠프를 거점으로 지난 11일부터 심야 로켓 배송도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타 지역 배송기사들로 메우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다. 원래는 어느 지역에서 하세요? 광주에서. 새벽 1시 반, 제주 1캠프로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장마철에 시작된 심야 배송이라 지난 2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마철도 마찬가지. 폭우 온다 해갖고 마감 시간을 바꾸거나 뭐 다음 날로 미뤄준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날 내 차에 싣고 나간 건 무조건 다 배송하고 와야 됩니다. 지난 18일 새벽 1시 40분, 2회전 배송을 위해 1캠프로 복귀해야 할 트럭 한 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대리점 동료가 찾아 나섰고 전봇대에 부딪힌 채 멈춰선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배송기사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언어장애와 함께 한쪽 팔다리가 마비된 전형적인 뇌출혈 증상. 40살 임모 씨는 제주대 병원으로 후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야 배송을 위해 서울에서 제주로 파견 온 첫날이었습니다. 이곳 제주에서 심야 로켓 배송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택배기사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 소식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늦게 발견됐다면 목숨까지 잃을 뻔한 큰 사고였지만 캠프 내부에서도 소문은 돌지 않았습니다. 야간 배송하시다 쓰러지신 분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네,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 터져도 트랙은 쓸 수 없죠. 로켓 배송 기사 정슬기 씨의 죽음에 이어 고 장덕준 씨의 CCTV 영상까지 공개되고 사고가 발생했던 7월 18일은 과로사 문제로 쿠팡이 궁지에 몰린 때였습니다. 유담문 씨 옮겼다고 들었어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세요. 그게 대리점 소속이시죠? 자세한 사항은 따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쿠팡 측은 해당 기사는 CLS와 위탁 계약한 전문 배송업체 소속이 아닌 일반 용차업체 소속이며 로켓 배송을 비난하려는 목적의 악의적 보도는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수출 상황은 나아졌다는데 물건 실어나를 배는 물론이고 컨테이너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수출에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집중 취재에선 미중 사이에 낀 우리 산업의 현실을 전합니다. 장슬기 기자가 인천항에 다녀왔습니다. 층층이 쌓여있는 인천항의 컨테이너들. 수출할 제품들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중간중간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층까지 컨테이너가 빼곡히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줄었습니다. 컨테이너 물량을 대거 가져간 건 중국입니다. 10%포인트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에 떠있는 컨테이너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이 공컨테이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건 컨테이너만이 아닙니다. 이 컨테이너를 실어나를 배도 구하기 어려워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출로 매출의 30%를 올리는 이 가구업체는 요즘 일정을 맞추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와 배를 제때 구하지 못해서입니다. 이제 컨테이너 수가 많이 없어서 이제 지연이 되거나 이제 롤오버를 되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자연스레 선박 운임료는 껑충 뛰었습니다. 중국업체들이 아마존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이 많이 심화됐어요.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1년치 계약을 확보해 안심하던 대기업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선사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글로벌 해상운임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성수기 할증료 등 추가적인 해상운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이달 초 코로나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해상 물류 대란의 원인은 중국의 대규모 물량 밀어내기 탓입니다. 불황에 남아도는 생산품을 싼 값에라도 해외로 쏟아내는 겁니다. 특히 다음 달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밀어내기가 극심해졌습니다. 중국에서 화물을 다 채우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배에 물건을 실을 공간이 부족해져서 일부 선사는 한국을 패싱하거나 문제는 중동 갈등으로 수에즈 운하의 통과도 원활치 않아 물류 대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연휴 이런 소비 요소가 증가를 하는 시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4분기가 안정화될 거라고 좀 낙관하기는 어렵다라고. 우리 수출품의 88.8%가 바닷길로 나갑니다. 수출업체들은 해상 운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인천공항의 모습인데 여름 휴가철이라서가 아닙니다. 인기 연예인이 올 때마다 어김없이 펼쳐지는 광경이죠. 그런데 최근 심한 경우에는 팬들이 다치기까지 하는 과잉 경호가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성 소리와 함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스타 주위로 몰려든 팬들. 밀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려다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소속사는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설 경호업체를 고용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업체의 과잉 경호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팬들을 밀쳐내며 윽박 지르는 경호원. 나오라고 여기요. 안 울었다고. 아이돌 크래비티의 10대 팬이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오른쪽 머리를 제가 가격당했어요. 솔직히 직무자를 잡아당긴 적이 있어요. 배우 변우석 씨의 출국 과정에선 경호원들이 팬들에게 강렬한 빛을 쏘는가 하면 자격 없이 게이트를 막고 여권을 검사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작년엔 NCT 드림의 경호원이 팬에게 전치 5주 골절상을 입혀 기소까지 됐습니다. 충돌이 생기고 소속사는 사과하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한 건 공항이 상업적 무대로 활용되면서부터입니다. 연예인들이 공항에 입고 오는 옷과 신발 등을 일컫는 공항 패션. 협찬사가 자기네 제품을 착용해달라며 소속사에 마케팅비를 지급하면 연예인들은 이걸 입고 공항에 가고 연예 매체들은 사진을 찍어 노출합니다. 브랜드와 상품 정보도 사진과 함께 자연스레 온라인에서 퍼져나갑니다. 효과 좋은 광고이자 돈벌이인 셈입니다. 인위적으로 군중을 모으지 않아도 전시 효과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공항이 스타를 노출시키는 공간이 되다 보니 최근엔 팬들에게 출입국 정보를 파는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콘서트나 음반 같은 거는 1년에 한두 번 있으니까 그건 그냥 가서 보면 되니까 접근성이 더 좋은 것도 있고. 협찬사와 소속사, 경호업체 등 여러 주체가 얽힌 일이지만 팬이 다치기라도 하면 비난이 연예인으로 쏠리기도 합니다. 각급 국가보안시설인 공항. 전문가들은 사설업체들이 지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획사들은 상업적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오늘 아침 대학로의 한 골목에서는 아침 이슬이 울려 퍼졌습니다. 배울학의 밭전, 그 이름 그대로 문화예술인들의 못자리였던 학전에서 자란 이들이 모여 고 김민기 대표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린 건데요. 문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3년 동안 학전의 무대 뒤를 지킨 고 김민기 선생. 장지로 향하기 전 예전 학전에 들렀습니다. 가수 김광석을 새긴 건물 앞 작은 화단엔 고인을 기리는 꽃들이 놓였고
좁은 골목길엔 그의 마지막을 보려는 추모객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운구차가 떠나간 텅 빈 거리는 아침 이슬이 채웠습니다. 유명 배우이기 이전에 학전 1기였던 설경구와 장현성, 그리고 배움의 밭, 학전을 거쳐간 수많은 후배들이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민기와 떼어놓을 수 없는 가수 양희은 씨.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한 호흡이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들었는데 너무도 감동적이어서 콧날이 시큰거릴 정도였습니다. 어린 날의 우상이었다며 자신이 아닌 그의 목소리로 부른 아침 이슬을 소개했습니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걸 보고 상당히 좀 소름도 끼치고 난생 처음 봤죠. 얘기로만 듣던 그 현장을. 그 순간에는 이건 내 노래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3. 요즘 치고 조금 일찍 찾아온 듯한 죽음. 그의 죽음을 이토록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은 건 인간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담은 노랫말과 음악, 평범한 사람을 이야기한 무대로부터 위로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전기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탑승자가 의식불명에 빠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번에도 급발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소연 기자입니다. 택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택시가 지나간 쪽 방향을 쳐다봅니다. 잠시 뒤 도착한 구급차에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옮겨 실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제주 삼방산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전기차 택시가 탐방로 계단을 들이받았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한 200km 정도, 그 정도 속도감이 느껴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왔었어요. 사고가 난 곳은 삼방산과 용머리 해안 사이 탐방로로 평소 관광객과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빠르게 질주한 차량은 탐방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섰는데요. 다행히 사고 당시 관광객 등이 없어 대형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관광객 2명 중 1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도 중태입니다. 70대 택시기사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택시가 굉음과 함께 갑자기 튀어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엄청 큰 소리가 나가지고 쾅 하는 소리가 나갖고 놀라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차가 저기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막혀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갈 길이 아닌데. 경찰은 사고 지점 50m 전부터 차량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택시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지난해 출고된 코나 전기차 택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사고 기록 장치를 국과수에 보내 분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적응 훈련과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수촌 숙소도 공개됐는데 도쿄올림픽 때도 사용됐던 골판지 침대가 다시 등장해 전 세계 선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의 보금자리가 될 선수촌. 도쿄올림픽에서 화제가 된 골판지 침대는 이번에도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은 침대 위에서 뛰고 구르는 영상을 SNS에 올리며 이른바 골판지 침대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Nope, they passed the test. It's fake. Fake news.
전반적으로 도쿄올림픽 때보다는 낫다는 평가입니다. And now I think it's strong enough. I mean, we can dive into bed. Nothing to worry. We dive, we go all the way. He's a big guy, and he just he goes into bed. Nothing to worry. Strong bed. 대회 조직위가 친환경 올림픽을 선언하며 선수촌 숙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은 것도 우려되는 점이었지만 우리 선수단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선수들 방에는 이동식 에어컨과 냉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선수촌은 역대 최초로 자녀를 둔 선수를 위해 어린이집까지 만들어 선수들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개막이 임박해오면서 우리 선수들도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날씨가 서늘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기균이 좀 있다고 오기 전부터. 일단 제가 회복이 안 됐나 봐요. 우리 선수단은 내일 양궁 랭킹 라운드를 첫 경기로 파리올림픽 여정을 시작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지도부는 물론 조지 클루니 같은 할리우드 큰손들도 잇따라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해리스가 트럼프를 상대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처음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해리스의 첫 유세지는 경합주 위스콘신의 미러키였습니다. 공화당이 트럼프의 대관식을 열어준 그곳입니다. 해리스는 웃음기 없이 목소리에 힘을 줘 트럼프를 공격했습니다. We'll stop Donald Trump's extreme abortion bans because we trust women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body and not have their government tell them what to do. 이제 해리스의 대관식을 열어주기 위한 민주당의 행동은 일사천리입니다. 해리스가 후보 확정을 위한 대의원 수를 넉넉하게 확보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전당대회 전 후보를 결정해 두기로 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펠로시 전 하원 의장에 이어 상하원 대표가 나란히 지지를 선언했고 We are here today to throw our support behind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I'm clapping. You don't have to.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를 포함해 할리우드 큰손들도 뭐든 돕겠다며 잇따라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틀 사이 개인 후원자 110만 명이 1억 달러를 내놓을 정도로 모금 행렬도 기록적입니다. 반색할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해리스 대 트럼프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사퇴 이후 처음 앞선 겁니다. 트럼프 측은 초기에 반짝하고 끝날 허니문 효과라며 평가절하했고 트럼프는 바이든이 경선에서 확보한 표를 해리스가 무임승차하듯 훔쳐갔다는 등 둘 사이 갈라치기를 시도했습니다. She was by far the nastiest to Joe Biden. That's why I was so surprised that he took her. There was nobody nastier than her.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격리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후보 사퇴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거듭 호소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기른 대마를 수도권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래는 일반 검색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이른바 다크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화분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언뜻 일반 화초와 같아 보이지만 모두 대마입니다. 40대 남성이 충남의 인적 드문 밭 약 1,00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직접 대마를 재배한 겁니다. 해당 남성으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은 이모 씨 일당은 특수 경로로만 접근 가능한 일명 다크웹으로 구매자를 모집했습니다. 대금은 가상화폐로 받고 물건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했는데 상가와 빌라는 물론 기차역 화장실이나 도로변 숲을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거래가 이뤄진 장소 중 한 곳입니다. 판매자가 이곳 수풀에 마약을 숨겨다 놓으면 구매자가 와서 그걸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간 이 씨 일당에게 마약을 구매한 사람만 50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34,400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 17.2kg과 필로폰 등 마약류 약 26억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서버들이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운영자는 확인하기 좀 어려운, 추적이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찰은 이 씨 일당 6명을 포함해 모두 60명을 이번 달까지 모두 검찰로 넘겼으며 이 씨 일당에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 범죄 집단 조직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최근 정부 조사 결과 폐지를 줍는 노인이 1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도 손에 쥘 수 있는 건 몇천 원 정도라는데요. 그럼에도 노인들이 폐지 수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이승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전 기온이 이미 32도를 넘어섰습니다. 폐지를 줍는 73살 최준기 씨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집 앞에 내버려진 종이 상자에서 테이프를 떼고 일일이 정리해 손수레에 싣습니다. 지치지요. 여름에 아무래도 햇빛 쬐고 나면 짜증나고 그러는 거죠. 골목골목을 돌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허리를 숙이고 지나다니는 차를 이리저리 피하며 손수레를 끕니다. 오전 내내 모은 폐지는 30kg입니다.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요즘 폐지 가격은 킬로그램당 60에서 70원. 하루 종일 100kg을 모아야 6,000원이지만 이 돈으로 손자 용돈도 줍니다. 가벼운 거만 있으면 소용없고 뭐 과일 박스나 좀 있고 그런 거면은 좀 많이 올라가고 모아서 애들 오면은 주는 재미도 있고 손자들 얘기하는 거죠. 찌는 듯한 열기에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땀이 쏟아지지만 눈도 안 보여. 땀을 많이 나서. 폐지를 주어 몇천 원이라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래라도 한 번에 약값이라도 벌어야지. 양장 무릎 수술해가지고 빚이 조금 있어요. 힘들어도 갖다만 주면 돈 주니까 집에 놓으면 해요. 폐지를 줍는 노인은 평균 나이 78살로 전국에 14,800여 명에 이르는 걸로 추정됩니다. 9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 연금 등을 포함해도 월 평균 소득은 76만 6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폐지 수거를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일부로 포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가 소득이 늘어 잘 받아오던 기초연금을 오히려 못 받게 될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급여가 공식적인 급여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제도라든지 이런 공적 제도에 이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를 해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 수준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선수단에서 가장 먼저 경기에 나서는 종목, 바로 내일부터 예선이 시작되는 양궁입니다. 1시간만 허용되는 실전 훈련을 통해 금빛 활시위를 당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파리 현지에서 박주린 기자입니다. 파리의 명소 앵발리드 잔디광장에 설치된 양궁 경기장. 우리 선수들이 특별한 훈련에 나섰습니다. 예선 랭킹 라운드가 열리는 보조 경기장에선 매일 훈련이 가능하지만 토너먼트 본선이 펼쳐질 본무대에서 대회 시작 전 활을 쏴볼 수 있는 시간은 나라별로 30분씩 단 2차례. 마지막 적응 기회를 얻은 선수들은 마치 실전처럼 서로를 격려했고 한 발의 화살이라도 더 쏴보려는 듯 줄을 지어 활 시위를 당기며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랭킹 라운드에서 최대 변수는 예측 불허의 바람. 그러니까 진짜 되게 좀 애매한 바람, 지금 바람들이 여기 조준하면 탈 것 같긴 한데 안 타고. 사방이 뚫린 평지인데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쌩강 바람이 돌풍으로 이어질 때도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지난달 남한강 강풍 훈련으로 변수에 대비해온 선수들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희만 부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 똑같이 부는 거니까요. 저희도 잘 준비하면 좋은 경기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은 뭐 한국이나 여기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한테 그 날씨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는 운에도 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수단의 확실한 메달밭은 역시 양궁입니다. 세계 최강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금빛 조준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네, 유일한 단체 구기 종목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내일 밤 강호 독일과 예선 첫 경기를 치르는데요. 쉽지 않은 승부지만 선수들은 치맥을 준비하고 봐달라고 할 정도로 여유가 넘쳤습니다. 파리에서 박재용 기자입니다. 독일과의 1차전까지 이제 단 하루. 밝은 분위기 속에서 몸을 풀던 선수들은 전술 훈련에 돌입하자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시그넬 감독은 훈련 도중 전술 고민이 떠오를 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 기록할 만큼 몰입했습니다. 올림픽만 바라보고 달려온 선수들의 땀은 핸드볼 공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나라마다 공인구를 16개씩 지급받았는데 손에 송진을 묻히고 던지는 핸드볼의 특성상 2달 넘게 이어진 맹훈련에 때 묻은 송진 자국을 수시로 제거해야 할 정도가 된 겁니다. 떼줘야 돼요, 이 왁스. 야, 손나가지 마. 나가. 유럽 강호들과 한조인 만큼 8강 진출을 위해 승리가 절실한 독일전. 최소 8강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쉬는 시간도 많이 없이 계속 달려왔고 이기는 경기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힘겨운 승부라고 하지만 선수들은 오히려 핸드볼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라고 말합니다. 예능보다 재밌을까요? 아, 그럼요. 드라마보다 감동적일까요?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이제 치맥 시켜놓으시고 저희 핸드볼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시원한 경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구기 종목을 대표해 올림픽에 나서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내일 밤 독일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네, 프로야구 한화의 홈구장인 이글스파크 외야의 시설물에서 경기 직전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곧바로 진화되면서 경기는 문제 없이 진행됐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찜통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내일 오후가 되면 서쪽에서 티벳 고기압까지 다가와 한반도를 뒤덮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강원 내륙 일부와 제주 산지를 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습도를 더해서 본 체감온도는 서울과 대전이 35도, 순천의 경우 37도로 사람 체온보다도 뜨겁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에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오겠고요. 다량의 수증기가 들어오면서 내일과 모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성 모습을 보시면 장마 전선이 일시적으로 약화해 내륙에는 강한 소나기가 오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 먼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겠고 당분간 해안가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다음 주 초반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만 비 예보가 있는데요. 3호 태풍 개미가 완전히 빠져나간 뒤 남아있는 올여름 장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 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고 김민기 학전 대표의 상록수 노랫말입니다. 누릴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자체로 푸른 보통 사람들을 위한 노래죠. 하지만 독재 정권은 이유도 없이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지상파에서 디지털에서 가릴 것 없이 어느 때보다 저희 뉴스 많이 시청해 주시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이 금지하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듣고 보고 함께하는 무언가에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살았고 평범한 삶은 잘 모르는 이들이 특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높이와 마음을 헤아리길 바랍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